대체적으로 시설 숙박시설이 좋아서 잘 주무심도 있고 또 청년들은 캠핑장에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잘 잤다 그럽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이 또 행복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새벽에는 일출을 보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30-40명이. 제가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는 아닌데 나오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출을 보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자, 혹시 일출을 못 보고 새벽 기도를 못 해서 아쉬운 분들은 내일 하루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아마 일출 시간이 5시 한 46분 정도 될 겁니다. 그때쯤에 일어나신 분들은 해변으로 나오시면 저와 함께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어제 제가 리자를 했습니다. 리 운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팔자를 고치고 싶은 리자를 열심히.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누리, 받으리, 섬기리, 구하리. 자, 우리가 구하고 받고 받았으면 나누고 섬기고 그러면 나라가 임하리. 꼭 기억해서 제가 어제 밤새도록 이거 연구하느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자, 이제 오늘 특별한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두 번의 특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강에 염재호 장로님이신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전 고려대학교 총장님이시고 또 장로님이시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대학교의 교인이십니다. 대학교 교인이신데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특별히 총장님 여러 사역 중에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도 여러 가지 정부에 관련된 일도 하시고 또 지금 하시는 일은 태제대학의 총장님으로 온라인 대학 아마 새롭게 시작한 그런 대학 교육인데 오늘 강의 가운데 좋은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주제가 AI 시대 교육의 변화와 기독교. 우리 총장님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교회를 출석하게 된 게 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교회 봉사 부자는 못하고 하는데 기회를 주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AI 시대. 제가 이제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그러면서 AI 시대에 얼마나 빠른 변화가 있는가. 제가 한 20년 정도 고려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좀 새로 개발해 달라고 할 때 미래 사회화 조직이라는 과목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행정학 이제 그 학과에서 강의를 쭉 행정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과목을 하게 됐냐면 미국의 81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을 갔을 때 일본이 굉장히 뜨고 있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일본어도 배우고 이제 일본의 히토스바시 대학이라는 데 가서 통산성 연구를 하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때 첨단 산업 정책 그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 정책을 아주 뛰어나게 해갖고 그래서 야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그걸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첨단 산업, 과학기술 정책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면서 미래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왜 행정학과를 들어왔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엄마나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수능 성적이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분들의 30년 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학생들이 살아야 될 시기는 30년 후가 되는 건데 그 미래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바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를 이거를 갖다가 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해갖고 한 20년 정도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AI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너무 현실이나 과거에 안주해서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걸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기업에서 뷰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뷰카라는 게 버버티비티 굉장히 빨리 변한다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변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 제가 이제 SK 그 지주회사인 SK 잉크의 이사회 의장을 6년 동안 상법에서 6년까지 맡고 되게 오래 그만뒀는데 3년 전에는 SK 하이닉스가 분기별 한 3조 이상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번에 흑자는 분기에, 그러니까 4분기로 하는데 분기에 9조 흑자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최태원 회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빨리 변합니다. 기업 환경, volatile, 빨리 바뀐다. uncertain한다. 어디로 갈지 불확실하다. 또 하나는 complexity. 이게 산업이나 기술만 연결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연결돼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ambiguity는 어떤 의미냐면 어느 게 어느 거에 영향을 줬는지를 잘 모르겠다. 뭐하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 엄청나게 빨리 바뀐 거는 이 기술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기술하고 산업, 경제만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미의 가치도 바뀌었습니다. 가족의 개념도 옛날에는 혈연 중심으로 갔지만 지금은 다 달라졌고 어디까지 갔냐면 옛날에는 저희가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애완견은 사랑의 자에다가 사랑하고 완, 놀이, 완구할 때 사랑하고 놀이의 대상으로서의 개였는데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쓰고 있어요. 반려견 사람 인자에다 반반자 남자 여자 사이에만 쓰는 거를 강아지한테 쓰고 있거든요. 2년 전 제가 통계를 봤더니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모차보다 대모차가 더 많이 팔렸어요. 바뀌었습니다. 미의 가치도 바뀌고 생각도 다 달라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젊은 여기 이제 이번에 뭐 110명 정도 청년들 왔다는데 젊은 친구들이 요즘은 매일매일의 일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자기의 일기는 절대로 아무도 봐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매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기의 진실된 모습인가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고 감추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한 10년 지나면 학폭은 전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일상이 다 기록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걸 옛날에 얘가 누가 학폭을 했다 이런 말조차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모든 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감추고 싶은 거는 감추고 있어서 사람이 점점 다중 인격, 보여주고 싶은 자기와 원래의 자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가치도 바뀌고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100년마다 세상이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100년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게 기술의 변화입니다. 한 1770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가 모든 것을 다 대체했습니다. 사람이 삽질하는 것 대신에 포크레인이 한번 삽을 뜨면 100명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게 기계로 바뀌었죠. 20세기 들어오고 나서는 1911년에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갖고 아담 스미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을 잘게 쪼개서 그래서 조립을 하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대량 생산했습니다. 여러분 18세기만 하더라도 아일랜드 같은데 감자 기근이 들었을 때 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지금은 분배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생산은 전 일과 먹고도 남을 만큼 생산하는 게 다 대량 생산 체제의 산물입니다. 20세기는 대량 생산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모든 게 다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자체도 다 그렇게 됐고 대학도 대량 생산 체제에 맞게 전공을 잘게 쪼개서 그거 하나만 열심히 배우게 되면 나가서 30년 동안 먹고 살고 60년에 은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20세기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일과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착각입니다. 대량 생산 체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20세기 후반에 바로 쓰레기 공해 대량 소비의 문제 때문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의류가 산더미 같이 쌓이는 것은 우리가 옷을 헤어질 때까지 입는 사람들이 거의 헤어질 때까지 입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패션으로였죠.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가? 20세기 후반에는 1970년대쯤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바꿨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뭐 젊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뭐 비행기를 타고 그냥 여기저기 막 다니고 뭐 여행도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 가고 하지만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상용비행이 6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도 쓴 게 한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1985년에 일본 시토스바시다에 갔을 때에 그때 군도 후지스 회장이 무슨 얘기했냐면 CNC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당연한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 앤드 커뮤니케이션. 컴퓨터하고 전화기가 붙는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는 컴퓨터고 전화기는 전화기지 어떻게 붙냐. 근데 그게 1980년대 중반인데 90년대 들어오면서 모뎀이 나와서 전화기가 컴퓨터에 연결되기 시작했고 지금 무선 통신으로 우리가 다 지금 이 스마트폰이 전화기인지 컴퓨터인지 여기 사전도 들어가 있죠. 비디오 카메라 돼 있죠. 스테레오 돼 있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이만한 컴퓨터를 가지려면 1970년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도면 이 방 크기보다 큰 컴퓨터가 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졌는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걸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한 3, 40년 만에 지금 이제 AI 시대까지 나타나고 저는 뭐 미국 유학 갈 때는 저 타자기로 이제 논문 쓰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싱귤러리티라는 이제 이슈인데요.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스타트업을 해서 슬픔에서 굉장히 성공했다가 지금 구글의 이사로 있는 레이 커즈와일이 20년 전에 딱 2005년도에 The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다가온다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이 한 800개 정도의 두꺼운 책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로 특이하냐면 세상이 확 바뀐다. 원래 저 초록색처럼 인간의 지성이 쫙 발전해 오는데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포크레인을 가지고서 우리의 머슬을 대체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지성도 이제 새로운 컴퓨터 지성이 들어오게 돼서 합쳐지게 되면 어느 순간 특이점, 저 물리학에서 완전히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순간인데 그런 순간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예측하기를 그게 언제냐면 2045년 컴퓨터가 이제 AI가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도 비슷하게 이런 생각에 동조를 해서 바로 몇 년 전에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피엔스는 굉장히 많이 인류 문명사를 잘 설명해 놓은 거라서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그 다음 책이 호모데우스입니다. 저게 뭐냐면 호모사피엔스, 호모를 붙여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말하는데 데우스는 하나님입니다. 2050년 정도가 되면 인간이 거의 신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러한 과정인 것 같은데 가능해진다라고 이 사람도 동조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작년 6월에 딱 20년 만에 커즈와일이 Singularity is Near라는 새 책을 썼습니다. 20년. 그게 팝발류 뭐죠? 이 사람 생각은 이제 2022년에 챗GPT 3.5가 나오고 5개월 만에 챗GPT 4.0이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왜 AI가 옛날에는 1956년에 인간의 지성을 생각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연과학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아까도 우리 무슨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발견해내는 게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인공과학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로직이나 그 디자인들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허벌 사이먼 같은 사람이 인공과학이라는 책을 내놔서 그 사람이 이제 카네기 멜론의 컴퓨터 사이언스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왜 사람들은 집을 이렇게 네모나게 지을까? 왜 삼각형으로 안 지을까? 왜 의자는 이렇게 생겼을까? 다 인간이 디자인한 거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아니고 그럼 여기에 무슨 로직이 있지? 그거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카피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갖고 AI라는 말을 1956년도에 처음 이제
컴퓨터가 그걸 흉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굉장한 암흑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없어서 다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으로 거기서만 캐나다 정부에서 연구비를 줘서 그래서 힌튼 교수 같은 사람이 작년에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인공과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할 때 AI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했어요. 논리를 가지고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나가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는이라는 조사가 나오고 밥을 하는 목적어가 나오고 먹는다는 동사가 나오는 것처럼 이 논리의 문법 구조를 다 컴퓨터한테 가르쳐주고 이걸 갖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법칙이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아요. 힌튼 교수가 성공한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인공지능이 된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제 그 컴퓨터가 발전하고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데이터화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 풀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말을 가르칠 때 야 나는 주어고 너는 조사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쫓아서 하다가 애가 말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서부터 계속 왔다 갔다 빨리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99.9%의 확률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사람만큼 생각할 수 있는 거가 가능해진 게 최근에 AI의 챗GPT가 나타난 현상입니다.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모데우스 쓴 유발 하라리도 마지막 챕터가 데이터 교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교 때문에 하나님처럼 좀 이제 재밌는 얘기지만 이 유발 하라리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미래 예측을 잘한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는 이 2045년에 싱글러리티가 올 거다. 그 다음에 이 작년에 쓴 책에서는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게 언제쯤 될까 하는 게 놀랍게도 AI가 하는 게 2029년 그때 되면 됩니다. 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맹신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2045년 정도 되면 영생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갖고 하루에 한 200개 정도의 건강 보조식품을 먹어서 구글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1년에 12억 정도를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나는 살 수 있다. 작년에 노벨상을 2명이 물리학상,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AI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데비스 허사비스는 영국의 수학 천재인데요. 이 친구가 이세돌을 깬 알파고를 만든 친구고요. 2016년에 4승 1패를 했고 알파고는 지금 알파고 제로 그 다음에 2년 뒤에 개발한 그것에 의해서 100전 100패한데 이세돌을 그렇게 이겼던 알파고가 100전 100패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알파고는 그동안에 유명한 바둑차를 두는 기사들이 쓴 기보를 다 외워가지고 그걸 도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그것도 무시하고 바둑의 기본 원리만 가르쳐주고 24시간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게 시켜놓으니까 알파고는 지금 알파고 제로한테 100점 100패를 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지금 구글에 가 있는데 데미스 하사비스가 최근에 만든 게 알파4드라는 걸 만들어서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화학자도 아니고 왜 받았냐면 단백질 구조식을 하나를 발견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실험실에서 교수님들이랑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한 6개월, 1년 내지 겨우 하나를 발견해냈다. 여태까지 발견된 게 유럽의 바이오인포메틱스 이렇게 19만 개 정도를 발견해냈는데 이 사람이 알파4드를 가지고서 그거를 다양하게 AI가 이것을 연결을 시켜서 발견해낸 게 인류 지구 전체에 존재한다고 예측하고는 2억 개를 순식간에 1, 2년 만에 이걸 다 밝혀냈습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신약 개발이 가능해지게 돼서 단백질 구조식을 다 이제 그걸 밝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제가 서울대 그 컴퓨터 사이언스 아주 유명한 교수가 하는 말이 작년에 저희 모임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저 AI가 나오고 나서부터 대학원 자기 제자들이 자기한테 안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 실험실도 완전히 이제 AI로 바뀌는 걸로 다 바뀌어지게 되니까 아까 레이 커즈와일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7만 년 전에 사라진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재 인류하고의 차이보다
현재 인류와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됐을 때 인류의 차이가 더 클지. 이 사람이 얘기하는 50%의 인공지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 아마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삶 속에 지금 현재 10%는 이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50% 보면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한번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너무 빠른 속도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18개월마다 반도체가 2배 이상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은 같더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0년대는 이 방만큼에 대한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의 컴퓨터 능력이라고 한다면 빨간색처럼 점점 컴퓨터의 가격은 떨어지고 아주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직업을 잃어버리는 게 저렇게 빨리빨리 없어지게 되고 보라색처럼 빈부의 갈등의 격차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게 현재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서서히 이렇게 적응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20세기의 사회적 DNA를 가지고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서부터 의대 진학반에 가야지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 엄마들의 열정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애들을 영어 가르치고 이렇게 해봤자 별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데 이렇게 거기에 아직도 빠져있다는 거죠. 아주 비근한 예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의대가 의대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한의대를 갔는데 정관장이 나오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비아그라가 나오고 나서 완전히 한약 시장이 붕괴되고 나서 지금은 한의대 나와도 뭐 300만 원 월급 받고 IMF 이게 전부 다 서울 교대에 뭐 교대 가느라고 이렇게 난리쳤는데 애들이 없어지는 걸 그때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엄마들은 교대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로스쿨 막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젊은 로여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AI가 나니까 로펌에서 전부 다 이제 AI로 해서 고용을 안 합니다. 비근한 예로 1900년에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세기 초에 대량 생산 체제가 됐다고 했는데 저때 부활절에 뉴욕의 제일 유명한 곳이 피프스 애버뉴 5번가였는데 전부 다 마차로 부활절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13년 만에 포드 자동차로 다 바뀌었습니다. 13년 만에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왕이나 귀족들만 자동차를 탔지 못했는데 다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대량 생산 체제 때문에. 그때 제일 많이 걱정을 했던 것이 뭐냐면 아부들이 직업을 잃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2020년에 미국 전체의 자동차가 100만 대였는데 9년 만에 대량 생산 체제 때문에 2,900만 대, 3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9년 만에.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서 마부의 직업은 없어졌지만 운전기사의 직업은 100배 이상 늘어났죠. 세상이 바뀌니까 옛날 생각만 가지고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 어떻게 빨리 바뀌어요? 동경대학의 그 요시미 순야라는 그 미디어학 교수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인류 문명 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을 역사학자들은 되게 불, 뭐 전기,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최고는 인쇄술로 얘기합니다. 인쇄술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세상을 바꾼다.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학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은 원래 볼로냐 대학이 유럽에서 최초의 대학으로 1088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지식인들을 사람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가 없어서 귀족들이 자기 애들을 위해서 불러다가 가정교사를 시켰던 게 지식의 전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좀 되면서 도시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니까 우리 애들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랬고 학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에다가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게 1088년에 볼로냐 대학이 최초의 유럽 대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학이 인쇄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말로만 전하는 것이 그거 말고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큰 거가 이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을 일반 성도들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15세기 정도까지.
왜냐하면 필경사가 1년에 한 2번 내지 3번만 성경을 필사해서 했고,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독점했냐면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313년에 이제 그 기독교가 로마에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380년에 이제 국교로 받아들여진 다음에 카톨릭은 전 세계를 유럽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한 1200년 정도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완전히 로마 교황청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을 해줘야지만 하나님의 번역을 받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고 했고,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는 거냐?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수단적 가치였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로마 교황청이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면제부까지 팔아가지고 성경이 없는 이거를 카톨릭에서 발행하는 면제부를 사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 있던 너의 부모님이 천당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거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고, 그 전에 여러분들 보면 왜 성당에 가면 그림이 많을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말로만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목자시다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성경을 못 읽었어요. 저 당시에 1455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들었을 때 이태리 전체에서도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남자는 10%, 여성은 2%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신부님이 말하는 걸로만 들었죠.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안 되겠다라고 해갖고 종교개혁을 95개 조항을 해갖고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쇄술이 없었으면 그냥 작은 그 파도, 아주 작은 우물 속에 작은 거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인쇄술이 1455년에 나오면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거 했을 때에 프린트를 해갖고 유럽 전역에 6개월 만에 30만 장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까지 가서 스윙글이라든가 캘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종교계, 이게 맞는 말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주면 무엇이 소중하겠냐고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한 거를 알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카톨릭 교회의 이 명령을 따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갖고 종교개혁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마틴 루터는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귀족의 성에 가갖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걸 프린트해서 퍼치기 시작을 하니까 수만 권의 이제 성경들이 갖고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가 됐냐면, 여러분들이 왜 그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 초창기에는 사람에 대한 것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만 표현하지 사람은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저렇게 벌거벗은 다비드 사람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 해서 르네상스, 사람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쓰는 이것을 이제 더 그림 잘 그려서 자연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연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도 이제는 하늘이 돈다라는 그런 얘기보다 자연의 법칙을 발견을 하자, 하나님이 주신 거가 이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동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뉴턴까지 연결이 되면서요. 그 다음에 당시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knowledge is power, 이제는 아는 게 힘이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릇된 정보 말고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세상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라고 해서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이것이 확대가 돼서 산업혁명까지 170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인류 역사가 작은 나비의 인쇄술의 날갯짓 하나로 다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왕도 하나님부터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뜻, 왕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해서 인권, 시민권이 나타나게 되고,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게 이제 독립혁명으로 연결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 같은 대통령제, 전 세계가 대통령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으로 굉장히 짧은 겁니다. 250년밖에 안 된 미국에서 만든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졌는데 이것은 안 된다, 다스리는 사람은 쪼개야 된다고 해서 3권을 나눠갖고 입법, 행정, 사법을 쪼개놨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이 4년 임기를 2번 하고 나서 나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밑에 신하들이 아니 왜 그만두십니까? 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들한테 줄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선거를 하라. 근데 그런 거가 왕권에서만 살던 사람들한테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예를 드리냐면 우리도 많은 것이 옛날 사고에만 젖어가지고 이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가? 근데 250년 만에 전 세계가 대통령을 많이 하고 있죠. 디지털 혁명이 되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바꿔지게 돼서 예를 들면 이게 바꿔진 것도 자세히 보면 이제 이것도 재밌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얘기도 많습니다만 원래는 중국은 대부분 왕조가 형성이 되면 혁명은 이렇게 300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일하게 고려 조선이 500년 이렇게 가는 왕조인데 대개 혁명을 위해서 왕조가 바뀌면 왕들이 땅을 쪼개가지고 자기를 도와줬던 귀족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세금을 묻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땅을 다 그 경작을 하니까 밑에 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경작을 시키고 여러 년이 지나고 나면 세습이 되고 여기서 경작을 하던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을 걷는 거가 국가 운영에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학과 교수한테 들을 때 통계학이라는 스태티스틱스라는 영어 어원도 스테이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왜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짓지 못하게 허락을 못 받았냐면 다윗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땅을 이렇게 찾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자기가 한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의 인간수를 이제 세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거였지.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네가 한 거니? 내가 한 건데. 그래서 못하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세금을 얻는 것이었어요. 아까 이제 독립운동 때도 이제 우리 텍스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재미있는 얘기라서 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귀족한테 세금을 걷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일반 사람들도 막 세금을 생활 능력이 생겨서 여기서도 세금을 뺏고 싶은데 뺏을 수가 없는 거가 이 사람이 아이덴티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도 없고 성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은. 그래서 할 수 없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성 100개를 골라서 그 성을 일반 사람한테 나눠줘갖고 다 아이덴티파이를 시켜주는 게 100개의 성에서 100성. 일반 백성. 우리가 일반 백성이다 보면 100개의 성을 귀족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770년대에 산업혁명이 되면서 모아서 기업이 이제 막 돈을 막 벌기 시작했는데 세금을 사람한테만 걷어야 되는데 이게 회사가 돈을 버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아니야 니네도 사람이야 그래갖고 만들어준 게 법적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21세기 디지털로 예를 들면은 뭐 아마존이니 넷플릭스니 유럽 가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세금 어디다 주면 미국에 있는 법인한테만 내니까 니네 왜 여기서는 돈을 벌고 이게 뭐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의 10%는 디지털로 니네가 돈을 버니까 내야 된다라고 해서 3, 4년 전에 유럽에서 디지털세를 만들어가지고서 돈 버는 걸 그러니까 세상이 막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세상을 막 바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뭐 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야 니네가 말이야 노인네들은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가는데 애들은 안 낳는데 다 먹여 살려야 돼. 다들 걱정을 합니다. 맨날 그러는 사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 사람이 경제학자가 얘기했어요. 왜 잘못된 거냐. 이거는 18세기의 멜서스식의 인구를 생각하는 거다.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배울 때 생산의 3대 요소. 그러면 토지, 자본, 노동. 노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 먹여 살리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다. 이노베이션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왜 사람 숫자가 1대1이라고 생각을 하냐.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아직도 18세기 경제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젊은 애들 겁주고 니네 큰일 났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매일같이 그냥 벌어가지고 아예 차라리 내가 해봤자 집도 못 사는데 그러고 그냥 막 써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희망 없게 만드느냐. 이 사람들이 100명 이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미스리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호모로데스 놀이하는 사람이 놀이하는 데가 돼요. 왜냐하면 AI하고 로봇이 일을 하게 되면 일을 많이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1940년대는 미국도 주 70시간 일했고요. 지금은 유럽은 다 30시간 일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지금 태지대학교 총장하면서 제가 시골에 집에서 주 4일 근무하는데 그걸 조건으로 내걸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다 주 4일 근무하게 될 거고 제가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래학자를 밀라노에서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는 그 양반 얘기는 인간은 주 3일 근무만 하면 되고 이틀은 자기가 하고 싶은 세컨 잡 이틀은 교회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해서 자기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걸로 패턴이 바뀝니다. 어떻게 그게 가치가 있지? 제가 농담으로 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때는 70년만 해도 반공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애들이 공산주의 반대하는다네. 그런데 이게 토요일은 반공일이었다. 밤만 노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개념이 없어져. 이미 다 토요일 다 쉬고 있고. 이제는 금요일도 많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메디힐 같은 데는 금요일날 오전 근무만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불금이 있었다고 해서 금요일날 술 먹고 막 놀는데 지금 그러다가는 젊은 남자들이 다 쫓겨나기 때문에 금요일날 지금 챙겨가지고 식구들하고 이런데 야외에 나오고 그래서 금요일날은 절대로 술을 못 먹고 일요일날 돌아와서 저녁이나 월요일날 술을 먹는다 아니면 목요일날 먹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구나. 포멀 루덴스도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버나요? 프리미어 리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저 꼭대기에서 10만 원 넘거든요. 손흥민 같은 애가 노래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즐기고 재미있어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옛날에 저는 만화를 너무 많이 봐갖고 저희 친척들이 야 너 그래서 뭐 먹고 살래 어렸을 때 그랬는데 지금 웹툰 작가들이 제일 돈 많이 벌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냥 재밌어서 제가 작년에 일본에서 이제 소설가 젊은 소설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최근에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2040년을 배경으로 해서 저 친구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걸 얘기하는데 어머니하고 둘만 살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요. 비밀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싶은데 엄마가 나는 자유사를 하겠다. 내가 언제든지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다. 그래서 69세에 근데 자살을 한 건 아니고 사고로 돌아가게 됐어요. 2040년 배경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엄마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뭔가 궁금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회사를 찾아갑니다. 회사를 찾아갔더니 요즘은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픽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때 2040년에 훨씬 더 발전해갖고 virtual figure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그런 회사를 찾아갔는데 300만에 우리를 좀 3천만 원을 주고 자기가 엄마랑 했던 카톡이니 그다음에 사진, 비디오 다 갖다 주면 그걸 다 분석을 해갖고 거의 똑같이 완벽하게 해서 매일같이 AI로 해갖고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거기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 나는데 그때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장이 모델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때 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냥 수심에 잠긴 얼굴로 눈물도 글썽글썽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딸하고 와이프를 남겨두고 죽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거기서 버추얼 피규어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기서 돈을 버는 거는 우리 딸하고 와이프한테 합니다. 죽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만 더 내면 이 엄마를 엄마도 어떤 엄마를 원하냐 5년 전 모습이냐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있고요. 엄마가 그러면은 이제 네가 한 20만 원 정도만 더 내면은 이제부터 엄마를 매일매일 학습을 시켜서 1일 연속도 보여주고 뉴스도 보여주고 해서 얘가 돌아와서 엄마를 딱 만나면 야 오늘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이 친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직업이 이런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직업으로 묘사가 되는데 요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 비디오, 가글 같은 걸 해봤고 이분이 가고 싶은 장소에 가서 자기가 쫙 보여줘.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골목, 어디에 내가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 여기 정동진 바닷가 거기 가서 쫙 있으면 그 옆에 어디쯤 가봐 거기를 또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돈을 매일매일 버는데 이제 이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일들이 확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도 재밌어서 이게 작년에 일본에서 영화화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본심이라고 본 마음이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우리는 못 느끼겠지만 확실하게 바뀌는 게 예를 들면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와 플랫폼 비즈니스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에 가보면은 옛날에 유명한 메이시 이런 백화점들이 거의 재고 정리하는 것처럼 창고처럼 변했습니다. 왜? 여기도 젊은 친구들은 백화점 가서 물건을 절대로 그냥 안 삽니다. 보고서 찍어보고 온라인에서 더 싸면 거기서 사지. 그 백화점은 쇼룸으로 바뀌었지. 더 이상 무슨 물건을 팔지 않고 진열했던 물건을 30% 디스카운트 한다면 그때 사는 거지. 그런 거나 사지. 절대로 새 물건을 리테일 프라이스 주고 안 산다는 거죠. 왜? 모든 게 이게 디지털로 가능해졌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쿠팡이 그렇게 적자를 보는데도 손정희 씨가 몇 조씩 투자라는 거가 승자 독식. 언제 얘가 하나 살아나면 다른 거 다 죽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다른 거 다 죽었고요. 월마트나 이런 데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거보다 훨씬 못 미쳤던 아마존이 책 장사에서 책 딜리버리 하던 회사가 이 유통을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가보면은 편의점도 다 아마존 24로 다 바뀌었습니다. 다 아마존. 거기다가 이제는 그걸 넘어갔고 우리 참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해서 모든 컴퓨터 서비스도 전부 다 아마존이야. 아마존이 좀 하나가 살면 다 죽는 거예요. 우버 하나가 사니까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인데, 넷플릭스가 원래는 그 옛날에 보면 블록버스터라고 비디오 테이블 빌려주는 회사가 뭐 100배 이상 큰 회사인데, 넷플릭스가 늦게 출발을 했는데 운이 좋은 거가 그때 DVD가 나왔습니다. DVD가 나오고 나니까 DVD를 주는데 반납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거를 뭐 페널티 매기기도 어렵고 그랬더니 어떤 직원 하나가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거를 왜 전송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디지털 전송하는 걸 바꾸기 시작을 했고, 지금 모든 걸 바꿔서 영화 제작사들 다 무너뜨리고 영화가 다 없애버리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넷플릭스가 하는데, 이게 두 가지인데, 플랫폼으로 전체를 장악하거나 아니면 넷플릭스처럼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대부분 20%씩 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넷플릭스 20%, 그 다음에 뭐 챗GPT 20%, 뭐 하면 20%. 저는 이제 뉴욕타임스 보면 20%. 지금 뉴욕타임즈도 옛날에는 거의 구독자가 없어서 망한다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걸로 해서 전 세계 한 1,500만 명이 이제 뉴욕타임즈를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아이디어로 또 재밌는 얘기는, 제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하고 한 20년 전에 같이 이제 미래 그 과학자들 모여갖고 이제 여러 가지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조치한 모임인데, 그때도 이제 삼성이 이 디지털 산업을 넘어서려면 이제 바이오로 가려고 그런 사람들 많이 불러다가 외국에서 불러다 얘기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이자니 뭐 존슨앤존슨이 빅파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제약회사들은 절대로 완치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치료되는 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약은 뭐냐면, 매일 먹어야 되는 당뇨병 약, 매일 먹어야 되는 고지혈증 약, 매일 먹어야 되는 혈압약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 최고로 좋은 약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전 세계에서 10억이 그거를 뭐 이제 나이가 오래되니까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하루에 100원만 받아도 하루에 그 아이디어 하나 갖고 1,000억씩 걷어들여요.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매일매일 걷어들여요. LG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LG전자기기를 사지 않고 좀 다 렌트 하지 않습니까? 테레비 이사 갈 때는 나 싫어. 새 걸로 다 바꿔주고, 냉장고도 바꿔주고, 세탁기도 바꿔주고. 이렇게 이런 걸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옛날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디지털하고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손쉽게 소위 말하는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서, 우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공익임선단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로 뜨고 있지만, 우버는 집에서 놀고 있는 자동차하고 기사들을 연결만 시켜줘서 일을 하게 하는데, 저 회사에서 자기네는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기사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는데 최고로 지금 삼성전자보다도 기업가치가 높습니다. 예를 든다면 20세기 최고의 GM, 포드, 크라이슬러 세 개 회사의 기업가치 합친 것보다 우버의 기업가치가 더 큽니다. 제조업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문제가 크다는 거죠. 이제 뭐 스마트 시티 같은 것도, 도요타도 이제는 자동차 만드는 것부터 후지산 밑에다가 한 3만 명이 있는 디지털로 연결된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20세기는 대량 생산 체제였기 때문에 여기 젊은 사람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로 강남에 집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꼭 강남에 살아야 될 필요가 여러분들 세대는 절대 없습니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저 코로나 사태 때 이미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이제는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모든 게 원격으로 다 가능해지는 것이 이미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도요다도 그런 걸 하고 있고 스마트시티가 되고 뭐 재미있는 얘기는 20세기는 다 모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뉴욕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맨하탄 같은 데 다 저기 잘 아시는 것처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저희처럼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저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최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저 굉장한 20세기의 대량 생산 체제의 상징물입니다.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6년에 완공이 됐는데 저거 짓는데 얼마쯤 걸렸을까? 꽤 많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옛날이니까 저 높은 거. 근데 저게 완공하는데 1년 45일 만에 어떻게 가능해요? 저 레고처럼 다 부품들을 만든 다음에 대량 생산. 그래서 뉴욕시에서 저 철도까지 깔아줘요. 거기 가서 다 조립을 해갖고 당시에는 52시간법도 없었기 때문에 24시간 일하면서 중국에 가보면 6개월마다 건물이 올라가는데 거기는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표방한 사회주의 국가고요. 제가 이제 북경대학의 경영교수가 살아보니까 중국은 공산주의를 표방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다 돈으로 다 해결하는 24시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못 사지만 이게 사이버 공간에 다 살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특히 벌스2라고 하는 거는 아마 서울여대도 다 샀을 겁니다. 건물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누가 10불에 사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대학교에는 우리 건데로 내가 그럼 50불 넘게 나한테 파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거래가 돼서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 거래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이게 사이버 공간의 세계가 훨씬 더 열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바뀝니다. 교육, 법률, 의료, 로톡이라는 게 나와서 40만 개의 판례들을 가지고 있어서 옛날엔 젊은 변호사들이 밤 12시까지 판례 분석을 했는데 얘네들이 더 잘합니다.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로스쿨 나와도 안 뽑고 로펌이 안 뽑고 대한 변호사협회가 이걸 절대적으로 반대해갖고 왜냐면 자기네들 일이 없어지니까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10개 빅 로펌들은 다 자체적으로 AI를 지금 개발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제가 태제대학교에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의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8명을 선발을 해서 보내줬더니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걸 보고서 제가 이번 8월 달에 이제 지나간 6월 정도부터 그러면 AI로 지속 가능성을 얼마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가를 한번 그 토론 배틀을 해보자. 토론 시합을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거기서 옥스퍼드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한 달 만에 답이 왔습니다. 하자.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팀을 만들어서 8개 팀이 이제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탠포드하고 옥스퍼드 얘기했는데 기한서를 내라. 근데 제가 그때 마침 그 센트럴 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 이때 출장 가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직원들한테 시키면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기한을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제 직접 하자. 그래갖고 챗GPT한테 앉아보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서스테이너빌리티 애들이 일주일 교육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돈을 내서 애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토론 배틀을 한다라고 이거에 대한 기한서를 작성해줘라고 딱 보냈습니다. 그때 챗GPT가 놀랍게도 저한테 딱 다시 질문하는 게 뭐였냐면 오케이 해줄 텐데 그러면 토론에는 3가지 유형의 토론이 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는 브리티시 팔리아먼트 토론, 영국 의회식 토론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링컨 딕슨 토론, 또 다른 하나는 정책 토론인데 어떤 거야? 그래서 나는 정책 토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이 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누가 심사위원을 하고 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론을 서로 배틀을 하는 거니까 질문을 얼마나 날카롭게 하고, 거기 얼마나 로지컬리 잘 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좋겠더니, 그 다음에 딱 넣는 게, 이거 30%, 이거 30%, 이거 20%딱 하고요. 그렇게 몇 번을 주고받았더니 15분 만에 3페이지짜리 기한을 만들었어요. 이걸 제가 분명히 저희 직원한테 시켰으면 총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토론을 여러 가지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고민하다가 정한대로 다시 전화하면 제가 말하면 그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 이걸 누구를 뭘 가지고 평가를 하지? 고민하다가 일주일, 2주일 걸렸을 때 이렇게 됐어요. 자, 굉장히 인간이 하던 일들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20세기는 아주 좁은 전공에서 그것만 해갖고 평생 똑같은 일만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30년 동안 월급 타고 사는 게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21세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데 지금도 부모들은 스카이 대학만 들어가면 얘가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19세기 말에 근대화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엄마들이 서당에 잘 보내가지고 얘가 과거 시험 합격해서 양반이 되면 평생 먹을 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은 절대로 18살에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깁니다. 근데 지금은 20세기의 패턴이기 때문에 18살에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뭐 유명한 이제 심장병 환자들에 비해서 청진기가 사라지고 이제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제가 의대 그 공과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니네들 이제 열심히 뭐 성형외과 해갖고 뭐 빌딩사 40대에 은퇴해갖고 평생 요트나 타고 놀고 먹는 게 꿈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의사가 펑션이 달라진다. 이제는 병이 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이 나지 않게 하는 쪽으로 점점 바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는 서비스업이다. 근데 의료를 아직도 의사 선생님들은 권위적으로 너 뭐하러 너 이거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그게 아니라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 같은 데 가면은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저는 안 가봤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그림이 있단다. 네가 힐링될 수 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도 보면은 치유의 손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조각으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새롭게 고대병원을 이제 제가 뭐 리모델링하고 새로 신축할 때 절대로 이 접수 창고는 지하로 보내라서 우리는 들어가면 다 접수 창고 때문에 돈 이거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밥을 먹는데 이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하이패스도 하고 그래서 그거 잘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건데 21세기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어서 제가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고대의대가 베드수 갖고 빅5가 안 됐기 때문에 베드가 아니고 이제 미래의학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세상을 바꾸는 미래의학 10대 기술 이걸 했는데 혹시 이거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크리스퍼 가위라는 게 있어 유전자 가위는 희귀병이나 이런 거 유전적인 질병 가지고 있는 지금은 다 잘라냅니다. 사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리스퍼 가위가 굉장히 발달해갖고 심지어 유방암의 안젤리나 졸리는 일찍 절제 수술을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낡은 방식이다. 예전에는 유방암을 유발하는 그 유전자를 RNA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위를 통해서 절제해버리고 딴 거를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돼 있고요. 장기도 3D 프린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 바꾸고요. 제가 작년에 그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깜짝 놀란 거는 5분 만에 한쪽하고 5분 만에 한쪽 오셨다가 하고 그러는데 야, 이렇게 갈아 끼고 사는구나. 제가 굉장히 고도문이셨는데 지금은 안경 안 쓰고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컴퓨터가 하더라고.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썩 하면 석션해서 이제 백내장을 쫙 뽑아내게 스탑 그리고 스탑하고 쓰여 하면 쓰 레이저로 다 얘를 도움을 받아갖고 하는데 야 이제 불편한 것들을 점점 다 갈아 끼면서 마치 자동차 이제 엔진 갈고 뭐 브레이크 갈고 하듯이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게 돼요. 2015년에 이 타임지 표지에서 그해 태어난 애가 몇 살까지 살까 했더니 140살. 30년을 라이프 사이클로 생각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한 게 2사이클 사는 걸로 모든 소셜 DNA가 되니까 얘는 5번을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평균수명 120살 정도. 근데 18살의 목표를 위해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삶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대학 가고 직장 얻는 거가 최고로 생각하는 거가 완전히 잘못된 20세기식 방식. 또 더 놀라운 거는요, 이거 되게 재밌는 통계인데 2017년에 지금부터 8년 전이죠. WHO 세계보건기구하고 영국의 최고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2030년에 전 세계에서 누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단연 압도적으로 1위가 한국이거든요. 한국은 건강보험 잘 돼 있죠. 매년 건강검진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동네마다 운동기구 있죠. 아침에 텔레비 틀면 50% 이상이 다 건강 보조식 건강 얘기하고 뭐 해라. 또 음식도 굉장히 식단이 균형이 맞춰져 있고, 야 이거 뭐 당연히 압도적인 이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세기부터 일과 삶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도 교육부에서 대학교에다가 취업 통계 내라고 해요. 취업 통계. 그런데 봤던 제가 2023년 봤던 대졸자들의 우리나라 평균 취업이 64%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에 쓰여진 역사가 1000년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회사 다녀서 월급 받고 산 시기가 얼마나 됐을까? 100년?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갈 수 있는 데가 신문사하고 은행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일의 형태가 바뀌는데 아직도 취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얼마나 잘못돼서, 옛날에 다 집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나가서 20세기 여러분들 모던 타임즈라는 찰리 챕튼 영화를 보면 알죠. 그래서 노동의 소외가 나타나는 건데, 노동이라는 것이 원래 귀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우리 가족과 나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그걸 만들어서 했었는데 대량 생산체제 때 다 이제는 가서 하면서 월급 받아서 사기 시작을 해요. 그게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노동조합, 노동권, 그래서 막스가 등장하고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했는데 이게 AI의 등장으로 결국 이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전부 다 로봇이 하는 거고 우리는 훨씬 더 이제는 즐기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걸로 22세기가 바뀌게 되는데 아직도 취업하는 것을 가서 기계 부속품대라고 엄마들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너 부속품 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이코노미 아주 만연돼 있어요. 자기 일하다가 조금 일하고 그다음에 자기 인생을 즐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 10여 년 전에 김수현 씨가 쓴 그 주말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는데, 아버지는 의사인데 애가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자기는 여행 작가 되겠다. 돈 좀 모아서 여행 다니다가 또 돈 떨어지고 와서 편의점 하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일본의 프리타라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 들어봤더니 트럭으로 배달하는 분들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평균 1억 1년에 연봉을 받고요. 평균 쭉 나온 최근에 통계 봤더니 쿠팡이 이런 데서 배달하시는 분들 보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면서 우리 이제 집 리노베이션 하느라고 페인트 하는 분들을 보셨는데 그분 인터넷으로 다 이제 주문받아 와서 일을 하는데 아예 대학을 안 갔다고 젊은 친구인데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은 한 유치원 요즘 다니는 것 같은데 양평에서 와서 저희 이제 설악면에 있는 집을 고쳐주는데 요즘 어느 정도 받냐면은 이제 메인으로 칠하는 사람이 35만 원, 와이프가 보조해주면 25만 원 받는데 60만 원인데 세금 안 하고요. 5일 동안 일하는데 아침 일찍 8시에 와갖고 두 사람이 재즈 틀어놓고 막 음악 부르면서 페인트 칠하고 점심 둘이 같이 나가서 먹고요. 5시만 되면 칼같이 퇴근하고요. 그다음에 주말 쉬고 필요하면은 자기네가 스케줄 끊어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럼 60만 원을 버는데 20일만 일을 해도 1,200만 원 세금 안 내고 버는 거예요. 왜 회사에 취직을 꼭 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죠? 포크레인 기사들 하루에 큰 장비는 하루에 100만 원입니다. 사실 굉장히 다른 올터너티브가 있는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스카이대학은 세상에서 스카이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일본의 와세다,
게이오 이런 대학에 스카이대학 들어가는 10분의 1만 노력해도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거기만 나오면 될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내에 졸업장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새로운 대학에 대해서 고대에 있을 때부터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거 간단한 얘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자기 프리랜서들만.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이제 그 교감 선생님들 이렇게 특강 같은 거 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퇴직하게 되면 연금 받아가지고 해외 여행 다니고 남은 시간 보내지 말고 새로운 잡을 하세요. 컨설턴트가 되거나. 왜냐면 인터넷으로 어디 시골 가서도 다 할 수 있는 거다 매일 할 필요 없고 하루 이틀만 해도 되는 그런 프리랜서의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스페셜리스트로 그것만 일을 하다가 딱 끝나면 나는 끝이야. 제 친구들도 한 10여 년 전서부터 15년 전에 회사에서는 은퇴한 친구들이 아직도 등산 다니고 소주 먹고 돈 좀 있으면 골프 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남은 시간이 한 30년, 한 세대가 더 남았는데 이건 뭐하고 마찬가지냐면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학교 안 다니셨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태어나서.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죽는 거고. 네가 꼭 그 꼴이다.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가 학교를 다녀야 되고 3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아직 제도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까? 나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이미 피터 드로커 같은 아주 경영학의 대가는 얘기했어요. 30년 뒤가 되면 현재 대학 살아남지 못한다. 여기는 이제 그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레이도 2030년이면 세계 내 절반이 사라질 거다. 실제로 사라집니다. 미국에 올해 봤더니 2025년에 125개의 대학이 문을 닫았다. 너무 비싸. 안 간다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계속 그냥 비싸기만 하고 캠퍼스 아름답게 꾸미고 스포츠팀 막 하면서 등록금 막 1억씩 받고 그런 데 가서 뭘 배우래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볼로냐 대학에 돈을 내갖고 사람들 불러다가 지식인들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책이 나오면서 바뀌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비디오로 엄청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대학을 나와야지만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닌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스카이 대학 다니는 애들은 걱정은 맨날 하면서 취업 걱정을 하지만 4년 동안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을 지냅니다. 집 맘대로 가고 술 먹고 그렇게 편안한 자유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갖다 4년을 안 하고 되게 막 5년, 6년 휴학하고 그래갖고 막 10년씩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뉴욕타임즈에서도 옛날에는 대학이라는 게 인라이트먼트, 깨우쳐주는 데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조적으로 언임플로먼트 팩토리, 실업자 양성하는 공장이 됩니다. 디플로마, 이게 학위는 하버드 나왔으나 스탠포드 나왔어. 가문의 영광이 지자랑이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엔트런스 exam에 쓸데없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컴피티션 시키는 거야. 엄마! 그리고 이제 봤더니 지식이라는 거는 이제 객관적인 지식은 너무 흔해가지고 저기 하버드 대학의 서재학 박사인데 저 사람 조사를 했습니다. 신간이 나온 다음에 아무도 안 밀려가는 기간이 얼마나를 조사를 봤더니 물리학을 13년만 지나면 아무도 안 밀려가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경제학 9년, 수학 9년. 근데 30년 전에 박사 받은 사람 계속 똑같은 거 가르치는 말도 안 된다는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절대로 안 망하는 조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둘 다 망하고 있습니다. 밀라노에 여러분 유럽의 성당들을 많이 유럽 여행 가지고 가시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십니까? 구경하고 이런 거고. 제가 영국에 이제 경영교수로 했을 때 노팅햄이라는 데를 갔더니 거기서 그 교수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옆에 묵은 호텔이 시내 중심가에 오래된 호텔. 두 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가 무슨 말이겠대 너무 시끄러워요.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 낮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이고 저녁 때는 빰이고 술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팔려서 넘어가고 해서 천장도 없고 전부 다 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진짜 교회라는 데를 예배드리러 갔더니 그 예배당 성당 제일 뒤에
할머니들 7명 정도 앉아 계시면서 동양사를 위하여 예배 드렸다고 예배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없습니다. 저희 근처에 런던의 근처에도 감리교회가 조그만 게 있어서 갔는데 봤더니 70% 80%는 전부 다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나 해외에서 잠시 온 사람들이지 외국 사람들 없습니다. 대학도 코로나 이후에 점점 이제 뭐 미네르바 대학이나 태세대학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다 토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스템들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예쁜 대학이 캠퍼스 투어하는 걸로 바뀌거든요. 하버드도 다 바뀌고 호주에서는 완전히 교실을 다 없앴습니다. 워크숍 토론하는 걸로도 바꿨지 거기서 선생이 가르친다는 건 의미가 없고 그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마이클 프로 총장이 20년 만에 완전히 바꿨는데 전 세계를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봤고요. 7만 명이 든 학생들이 플러스 7만 명이 돼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왜요? 코넬 대학 같은 데 석사과는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매스 에듀케이션이 다 바뀌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디지털 교과서 한다는데 뭐 정규리에서 반대하고 이게 안 된다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선생님들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원래 지덕체를 전인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하도 이 산업화 시대에 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공교육에서 하는데 돈 많이 버는 사교육이 훨씬 더 잘 가르치니까 다 사교육으로 갔고요. 근데 이제는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AI가 훨씬 더 사교육 시장으로 잘 가르치니까 바뀔 겁니다. 이게 뭐 유데미라든가 코스라 스탠포드에서 개발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모든 강의들이 다 있습니다. 하버드 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년 전인가요? 그 최종 포스코 회장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포스코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장님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AI가 뜨고 있어서 포스코 전체에 AI 경진대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 스카이 출신, 카이스트 출신, 뭐 박사도 많고 질병 1등 한 애예요. 놀랍게도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놀라서 불렀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AI가 뜬다고 해서 AI가 중요해서 코스라에 들어가 보면은 MIT AI 강좌, 스탠포드 다 있어서 그거를 300불 내면 한 학기 내고 자기 다 들었다고.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실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곳곳에 다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어딜 가야 했나? 거기 가서 그거 뭐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과거 시험 갖고다 양반이다라고 품잡는 거나 똑같은 일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업에서는 더 이유를 따지기 때문에 절대로 졸업장 이제 보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SK도 그렇고 웬만한 대학들은 웬만한 회사들은 요즘은 대졸 신입사원 채용 안 합니다. 학벌 보고 안 뽑습니다. 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애들 중에서 소문나고 괜찮은 애들을 경력치로 뽑아서 저희 아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애들 참 후배들 참 한심해요. 왜 그 대기업 간다고 재수 삼수한 애들 보면 너무 한심해요. 자기가 빨리 중소기업 가서 실력을 보여주고 당연히 대기업으로 스카웃이 되는데 그 채널로 가야 되는 거지 왜 그 대기업만 가려고 시험 준비만 그 아주 틈이 뭐 바늘구멍만도 안 되는 그런 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일 스탠포드에서도 몇 개 과목은 저런 데서 들은 걸 다 인정해주고 제가 작년에 스탠포드에서 만든 저 코스라 만든 분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작년에만도 500만 명이 늘어났답니다. 가입자. 인도 같은 데서 거의 다 저기서 이제 강의를 듣는다고 해요. 조지아 공대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조교는 전부 다 AI가 하고 있는데 뭐 똑같은 질문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얘는 전혀 화를 안 내고 다 답해주고 밤 2시, 3시에 막 물어봐도 얘 다 답해주는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근데 우리도 이제 굉장히 AI가 많이 들어간다는 걸 얘기했고 제가 이제 작년에 스승의 날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중앙일보 칼럼을 쓰는데 이제는 AI 시대가 돼서 스승의 귀환이다. 원래 스승이라는 거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가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선생님들하고 특강할 때도 보면 AI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뭘 먹고 살아요? 선생님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거는 AI가 하고 선생님은 팀워크를 한다든가 인성을 한다든가 전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제 스승이 돌아와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다 칼럼 쓴 거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영어를 그 선생님 때 뭘 배웠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엎드려서 뭐 이렇게 있었던 선생님 저를 데리고 양호실에서 양호 선생님한테 얘 내 아들인데 잘 봐주세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라면 그래야지. 지금은 완전히 20세기 그거에 대해 갖고 이게 노조가 들어오고 하면서 애들이 선생님 하는 거 사진 찍어갖고 모방하고 이게 무슨 교육 현장이겠어. 이제는 원래의 교육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가? 지금 AI가 시대가 되면 조금 이따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최고로 중요한 게 저희도 그런 걸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능력, 남을 배려하는 능력 그런 것을 어디서 배우죠? 교회에서 배워요. 저도 누가 이제 말 잘한다 그러면 저는 어디서 배우냐면 교회하고 기독교 이 서클에서 배웁니다. 남을 이해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공격하는 것도 참아야 돼요. 회장이면 그런 거를 다 이겨내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요즘은 엄마들이 전부 다 야 교회 왜 가니? 학원 가. 바보 같은 일인데 그거는 다 AI한테 있는데 그걸 가서 똑같이 경주하려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AI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는데 자동차를 생각해보자. 자동차는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지 자동차하고 우리가 달리기 잘 안 하잖아요. 그 자동차 때문에 AI의 위기론도 뭐 위험론도 많이 좀 자동차가 나오면서부터 모든 교통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고 이럴 때 빨간불 때 가면 안 되고 금발로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만들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이크가 엔진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게 브레이크가 쓰는 역할을 하지만 슬로우 다운도 하는데 AI도 그런 걸 계속 인간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활용하게 되는 거라서 더 활용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나는 절대로 자동차 없다. 걸어만 다니 이거 같은 사람이 없다. 이번에 호주 가서도 그 디베이트를 좀 했습니다만 초대받아서 거기서 얘기가 이제 AI가 되면 대학교 얘기 망가진다 막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AI를 그러고 이거 쓰게 할 건가 말 건가. 근데 40년 전, 5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캘큘레이터, 계산기를 공부에 시험 볼 때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당연히 갖고 들어가서 계산을 하지. 언제 사람이 그걸 갖다가 뭐 생각하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 거죠.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저희 태제대학은 이제 뭐 이런 뭐 동서양의 조화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뭐 제가 태제대학 소개할 것 같아서 많이 뺐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제 뭐 저 우리가 꿈꾸는데 왜 바뀌어져? 21세기에 가장 빨리 바뀌어져야 된다. 지금도 전공 중심으로 그 작은 걸 배우면 안 된다. 지금 전공은 대학원 가서 해야 돼. 학부에서는 지식을 만들 수 있는 머슬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교양과정에 가면 영어, 국어, 그 다음에 뭐 물리화, 기초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나중 가서 배우면 되고 저희가 가르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1학년 때는 전부 다 기초 체력을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과목을 만들어 갖고 다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개인적 역량은 크리티컬 띵킹. 가짜 뉴스가 있어도 그걸 판단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가 정답이 있다고 자기가 크리티컬한 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강의를 하는데 우리 젊은 애들 하는 말투를 보세요. 예를 들면 자기 생각이 하나 없어요. 뭐 맛있는 걸 먹고 나서 맛있니? 그러면은 맛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먹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련회도 막 재밌는 거 오늘 재밌었니? 이러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딘가 정답이 있고 자기는 그것과 근사한 거지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띵킹을 해서 뭐가 맞는 거고 가짜 뉴스가 있으면 아 얘가 말하는 게 요거는 틀리고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요. 크리에이티브 띵킹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판단 안 해요. 케네디가 해서 유명한 게 밥상에서 토론하게 했는데 계속 얘기해 네 생각은 뭐냐 계속 물어보는데 우리는 내 생각하고 뭐 선생님 난 책 이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셀프 디렉티브 제가 이제 제자들 뭐 유명한데 뭐 언론사 기자도 되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1년에 책 몇 권 읽니? 저걸 거의 안 읽었대.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 네가 스스로 읽어야지.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고 호기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것만큼 고약의 근광이 없습니다. 책에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고민을 해서 1년, 2년 해갖고 책을 쓴 건데 그거를 스타벅스 3장 값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다 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이디어 몇 개만 몰라도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셀프 디렉티브 러닝을 개인 역량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역량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 가면 혼자 이럴 것 같아요. 절대로 없죠. 지금은 전부 다 프로젝트 팀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프리라이드 하려는 친구들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들 젊은 여기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6개월 정도는 서울에서 안 살 겁니다. 앞으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거예요. 절반은 나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홍콩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서스테이너빌리티나 그 글로벌 하모니, 전 지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뭐 세계 선교도 하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런 20명 이하로 전부 다 영어가 공식 영어고요. 교수님들은 다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탠퍼드에서 개발한 건데 그룹 토론하고 선생님들은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20분 이상 떠들면 저게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 개별당 몇 분 발언했는지가 다 그래프로 매번 나오고 다 레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100분 동안에 20분 이상 떠들면 옐로우 카드 받습니다. 선생님 떠들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퍼실리테이터, 코치해 주는 거지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꼭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스튜디오에서 3분, 5분짜리 쇼츠 만들어가지고서 디지털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하면 애들이 그거 보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가 있어서 하나하나 3분 때 무슨 질문, 5분 때 무슨 퀴즈, 그 다음에 10분 때는 무슨 전략 게임 이런 걸로 다 바꿔놨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정리는 기독교적인 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제 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다들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미지네이션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뭐라고 해요? 자기를 과학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보세요. I am enough of the artist to draw freely upon my image. 자기 상대성 이론 만들고 다 이런 거 전부 다 자기의 이미지네이션에서 나와요. 이미지네이션에서부터 자기가 끌어낸 아티스트나 예술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지네이션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지식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이미지네이션은 전 우주로 통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다 AI가 이제 다 해주고 거기가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 근데 그걸 외우고 있으니까 시험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좀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티칭이 아니고 전부 다 코칭으로 바뀌었고 혼자 셀프 디벨트 러닝하는 다음에 코칭해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축구 선수들이 히딩크가 뭐 했습니까? 코칭을 했죠. 히딩크가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2002년 월드컵 할 때 히딩크가 와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달리기만 시킨다. 그냥 봤더니 자기가 봤더니 이동국 같은 애들은 골대 앞에서 꼭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다 자기 포지션에서 하나도 안 움직이니까 히딩크가 뭐라 니는 토탈 사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체력 길려갖고 박지성 같이 뭐 통발인 친구들도 계속 뛰고 해서 수비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축구 시합을 뭐 메르데카 컵에서 국가대표팀 어디 가면 아나운서가 해주는 게 되게 그런 거였어요. 우리 선수들 드디어 저기 하프라인 넘었습니다. 적지를 갔다. 근데 영국에 가서 보니까 이게 축구가 농구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토탈 사카를 하는 걸로 좀 바뀌었는데 지금 히딩크가 하는 거는 코치를 잘한 거지 히딩크가 찝니까? 가르쳐 줍니까? 내재화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해주는 거를 코치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오바마가 제일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타라 웨스토버가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인데 얘는 아버지가 몰몬교였기 때문에 절대 학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16살까지 학교 경험이 없었는데 친구가 공부하는 걸 보고 신기해갖고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그때부터 배워서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이렇게 저희 큰애 둘째는 다 초등학교를 전교생 38명 분교에서 이제 선생님 3분밖에 안 돼서 이렇게 키웠는데 공부는 사실 한 3년 정도 고등학교 때만 열심히 하면 다 대학 갑니다. 근데 우리 엄마들이 조급해갖고 막 유치원서부터 시키는데 그래서 제가 젊은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특강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제발 엘리베이터에서 뛰지 마세요. 엘리베이터에 닫힌 누르는 게 올라갔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급해갖고 발을 동동 굴리고 막 튀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애하고 원수 되고 다시 안 보고 애가 공부는 뭐라고 우리 애들 생각하면 노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당하거든요. 공부는 노동의 호기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반에서도 1등 못 해봤는데 재밌으니까 대학교 가서는 뭐 이제 1등을 졸업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 가서 재밌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시켜서 난 이제 더 이상 이 노동은 더 이상 안 했고 대학 가서 번아웃 되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가 우리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16살에 학교 안 가는데 케임브리지 박사 되고 하버드도 가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점점 이게 데이터, 이런 디지털 데이터, 게이미피케이션을 게임으로 많이 하고 디지털 배지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일본에 디지털 배지 회사도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책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일을, 작은 일을 하나하나 잘하면 그 배지를 줍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핀란드에 가서 핀란드가 뭐 피사에서 항상 1등하고 우리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하고 얘기를 들었더니 핀란드는 이렇게 한다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절대로 동일한 시험 문제를 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애들이 다르니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반에서 5번으로 제일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빨리 크는 애가 있고 늦게 크는 애가 있는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걸 가지고 잣대로 재면은 얘가 실망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랬더니 학생가 20명 정도밖에 얼마 안 되니까 선생님이 너 1년 동안 국어는 어디까지 할 거야? 수학은 어디까지 할 거야? 그래서 걔가 성실하게 그거를 잘 성취를 하면 A. 근데 개별적으로 하지 애들을 똑같이 이렇게 기를 재갖고 하는 걸 안 합니다. 왜? 인간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게이미피케이션은 이걸 잘해서 일본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지를 얼마나 받았냐를 갖다 다 모아가지고 회사 취업할 때까지도 그걸 공식 공인정을 해갖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스타트업 할 사람 좋은 사람 있으면 배지, 디지털 배지 회사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나온 책이 옥스퍼드에 가르쳤던 교수, 일본인 교수가 쓴 책인데 강의하면 우리 머릿속에 5% 남습니다. 대개 대학 시험 볼 때 막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딱 하면 그 다음에 다 쏟아버리고 아무것도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독서 자기가 10%, 지정과 교재를 보여주면 20% 남고요. 실험 교재는 30%인데 토론하면 50% 남고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선생님. 가르쳐봐야지 90%.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도 학교에서 피어 티칭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후배들을 가르쳐보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이제 뭐 그 클럽 간사 뭐 이런 데서 기독교 서클에서 많이 가르칠 때 배우는 거고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 하면서 엄청 많이 성경 배우고 왜냐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고대에서 마치면서 고대에서도 이런 새로운 실험을 하려고 하다가 다 반대해갖고 뭐 왜 그런 걸 하냐 그래갖고 총장실도 점거하고 그래서 이제 포기했는데 이제 형식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목지. 예를 들어서 뭐 다 누가 오단이 되고 싶고 뭐 다 이정우 되고 싶지만 그 책에 있나요? 뭐 골프 선수 다 책에 다 있지만 그거 갖고 되나요? 자기 몸에 익어야 돼. 몸에. 어제도 이제 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익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익히려면 안목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를 훈련해야 돼. 맨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부는 노동이 아니고 호기심하고 열정이다. 필요하면 자꾸 찾아봐야 돼. 그래서 공감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자기 혼자 우리나라처럼 수능 시험 봐서 혼자서만 하고 옆에 애들 안 보여주고 막 옆에 애들 막 노트 이렇게 숨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애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긴 라이프 스팬에서는 훨씬 더 그렇죠. 시간 공간도 늘어나고요.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저는 2주일에 한 번씩 하버드 대학 교수하고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 시간 공간 다 없어졌습니다. 자꾸 여기만 생각하고 있는 문제 해결 디자인에 독창성이 필요하고요. 난센 아카데미도 제가 초대받아서 한번 가봤는데 난센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그 한 5분 안에 끝내 들어가겠습니다. 스탑이 됐네요. 난센 아카데미는 우리는 되게 재수하면 재수학원에서 수능 준비하는데 여기는 인생의 뭔가를 1년 동안 하게 이제 난센이라는 유명한 이제 탐험가가 이제 만들어놨다 그런 건데 우리도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정년하시고 나면 이제 없어지는 분교 같은 거 사고 이런 것 좀 해보세요. 그때 여기 애들이 굉장히 생각을 하고 대학을 가니까 1년 동안 그래서 지금 저희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20%를 지원을 해갖고 20%의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난센 아카데미를 한 다음에 대학을 가는 데서 제일 대학을 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육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제 지식교육이 아니라 지덕체로 바뀌기 때문에 기독교육이 훨씬 할 영역이 넓어져. 옛날에 주일학교, 주일에만 와서 공부하던 게 이제 교회학교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교회학교. 근데 저도 교회학교 선생님 하면서 옛날에 이런 얘기했는데 여기서 성경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은 내 애가 찾아보기 재미있게 해주고서
주중에 선생님이 전화 걸어서 너 오늘 어땠니? 라고 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 속에 들어가는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저는 주일학교에서도 본과 공부 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래서 애가 의지할 수 있게 하고 삶을 이제 찾아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룸이 아니고 워크숍을 해야 된다. 자기 얘기해야 되고요. 오프라인, 온라인. 필요한 게 있어 3미니츠 같은 거, 쇼츠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생활화가서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주일 성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만 하면 미니멈 다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건 아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붕의 바이올린의 저 주인공 아버지인데 굉장히 스트레스 인생의 가장으로 많은데 길 가다가도 그냥 갑자기 하나님 나는 얘기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다. 우리 모여서 기도 시간을 합니다. 딴 때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전혀 안 합니다. 생활화된 신앙, 뭐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배 7년까지 진정하고, 뭐 사마리아인이 물어봤었으면 어디서 해야 되나 그랬더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네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유럽에 가보면은 아까 이제 뭐 다 공동화됐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점심시간에는 문 열려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에 점심 먹고 나서 직장인이 가서 잠깐 기도하고 가고 이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요즘 유명한 유튜브도 하는 이제 홍대 유현준 교수, 건축에 대해서 유현준 교수와 같이 일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유현준 교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슬람 신자들이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도 일본에 있을 때 봤더니 어느 이슬람 신자와 같이 여행을 가는데 같은 방 쓰게 됐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동쪽이 어디냐고. 그래서 난 모른다고 했더니 요만한 카펫 끊어놓고서 기도하기 때문에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고, 그리고 왜 1년에 한 번씩 메카에 가는지 모르고.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양치기하고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알라신을 찾아야 되는 거가 내재화되고 그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점점 외부로 나가고 뭐 출장도 다니고 뭐 주말이면 가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새로운 형태의 신앙이 이제 신앙의 패턴. 그래서 뭐 메타버스 요즘 이제 많이 얘기도 하는데 왜 꼭 여기 와서만 성경 공부, 아까 목사님 말씀도 뭐 줌으로 이제 기도해서 새벽기도 신자들이 많이 믿었더라고요. 가능하고, 예를 들어 직장인들을 위해서 3분 쇼츠 같은 거를 점심 먹었을 때 할 수 있게 하고 자기 자리에 와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게 하면 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장소나 거리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담도 메타버스에서 하면 자기 얼굴 드러내지도 않고 상담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게 아직도 한계가 있다 그랬는데 뭐 책도 이제 나와서 저도 저 유튜브를 잠깐 보긴 했습니다. 야외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게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크밸리 같은 데는 아주 예쁘게 지금 교회가 있어서 오크밸리 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광주교회 아주 예쁘게 그렇고, 여러분 잘 뭐 생명의 빛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졌는데 어디를 가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회 공간이 됐건 이제 실제적인 공간이 됐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자꾸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3번 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2번 사는 것만 우리가 익숙해졌고 3번 사는 걸 뭘 살지 모르는데 3번 사는 거에 대한 교회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모든 걸 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제일 처음 75년도에 경로대학을 시작을 했는데 30년의 남은 삶 속에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분들을 어떻게 많이 나오게 할 건가. 이분들은 시간은 많은데 이분들이 하는 게 되게 등산 가고 소주 먹고 노래방 가고 그다음 골프 돈 있으면 골프 치고 이거가 단가? 아니면은 오히려 더 이때는 더 절박한 게 내 삶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걸 찾는 때가 됐으니까 이런 분들이 와야 되는 거고요. 뭐 젊은이들 젊은이대로 와야 되죠.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 얘기는 또 약간 뭐 지나친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단 한 번 사는 삶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사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이 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게 살라고 주신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겉생활과 겉껍질과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롭게 바뀔지라도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일생을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 때에 절대로 이전에 그릇된 삶의 패턴 속에 몰입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더 오래 살고 더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꿈을 가지고서 저희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함께 해주시옵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희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귀한 서울여대대학교의 교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아멘.